아니, 한국은 우리가 문화와 기술을 전수해준 곳 아니야? 맞아. 거기는 후진국이다 최빈국이라서 가기 싫은데. 너네 언제적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일단 따라와. 인천공항과 연결된 공항 지하철 스테이션 한국으로 휴가라도 온 듯 선글라스를 착용한 수십 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지하철 티켓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한 외국인 여성은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하는데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간 다른 외국인 일행들도 눈이 휘둥그레지며 믿을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하기만 합니다. 과연 외국인 여성들은 한국의 지하철 스테이션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여고생 수영팀을 지도하고 있는 분코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수영팀은 처음에는 규모가 작은 여고생팀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엄연히 회사의 후원과 일본 체육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팀에 가까운 수영 전문팀으로 규모가 커진 상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회사에서는 여름 휴가철이 되면 수영팀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들에게 해외로 동반 휴가를 갈 수 있는 일정의 기회를 주며 심지어는 휴가 기간에 대회를 참가하도록 경비 지원까지 해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 여고생 수영팀에서는 한 사원의 제안으로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아마추어 수영대회 참가와 동시에 여름 휴가를 제안했던 사원 나나는 평소 한국에 대해 꽤 관심이 많던 친구였지만 대부분의 사원들은 나나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같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갈 것이라면 일본이나 휴양지의 나라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기에 뜬금없이 전혀 관심이 없던 나라. 한국으로의 제안은 모든 사원들에게 달갑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운영 책임자였던 저는 여행 예산이 상당히 저렴하게 측정되는 한국의 마음이 이끌렸고 결국 팀원들을 설득해 나나의 주도하에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나나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집에 짐을 풀고 여행을 시작하자는 제안을 했고 실제로 저와 팀원들은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후 곧바로 택시를 타고 나나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사실 한국의 인천공항에서는 시차 적응 때문에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해 둘러볼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택시를 타고 가면서 보이던 창문 밖의 한국 도시 풍경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다소 낙후되고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이러한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일본보다 도시 인프라 구성이 잘 되어 있는 선진국 대도시의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한국에서의 진짜 놀라움은 바로 나나의 거주지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약 5명이 넘는 팀원들과 함께 나나의 오피스텔 입구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내부로 들어간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에는 수십 개의 우편함이 상당히 쾌적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고 단 하나의 잠금 장치도 없이 우편물들이 그대로 보관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경험했던 일본에서는 최근 우편함을 통째로 뜯어서 훔쳐가거나 우편함의 우편물들을 이용해 디지털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엄청나게 폭증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우편함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거나 아예 우편함 자체를 제거한 거주지도 많은데 한국은 이러한 나라들과는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또한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우편함마다 개별적인 작은 구멍이 따로 존재하고 있어서 너무나 편하게 언제 어느 때나 우편물을 꺼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제가 태어난 나라인 일본에서는 우편물의 도난 사고가 너무 심해서 아무런 구멍 없이 개별적인 열쇠로 문을 열어야만 우편물을 가져갈 수 있는 불편한 시스템이 대부분인데 한국은 너무나 편리하게 각 호실마다 우편함의 투입구가 따로 존재하고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그 잠깐의 순간에도 우편물을 가져가는 편리한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이러한 불편한 우편물 운영 시스템 때문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배달원은 우편함 바닥에 우편물 수십 개를 섞어서 놔두고 그냥 가버리거나 잠겨있지 않은 우편함을 찾아내
모든 우편물들을 한 번에 섞어서 넣어놓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섞여 있는 우편물들 속에서 자신의 우편물을 찾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비효율의 상황을 유발하고 마는데요. 우편함을 쳐다보며 당황하고 있는 저희 모습에 다른 직장 친구들도 이렇게 생긴 우편함은 살아생전 처음 본다면서 굉장히 놀라워했고, 우편함마다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해도 아무도 우편물을 훔쳐가지 않냐면서 나나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나나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더니 요즘 한국인들은 그마저도 전부 QR코드, 우편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디지털 인프라가 발달한 한국답게 종이의 소모가 발생하는 실물. 우편물 대신 우편함의 QR코드나 휴대폰으로 우편물의 내용물을 직접 알려주는 디지털 우편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휴대폰 문자로 우편물이 전송되면 누군가 훔쳐가는 도난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종이의 소모까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한국이 이렇게나 기술이 발달한 나라였나 라는 생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고, 그건 다른 여고생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우편물을 가져가는 것이 너무나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이었지만 일본이나 일본에서는 우편함과 우편물의 도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반대되는 모습은 한국이 얼마나 선진국의 나라인지 한 번에 인식시켜주는 놀라운 경험이었죠. 나나가 사는 거주지만 그런 줄 알았으나 바로 옆 오피스텔도 똑같이 개별 투입구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었고, 저는 이때부터 한국인들의 편리하고 걱정 없는 삶이 부럽기 시작했습니다. 나나의 거주지에 짐을 풀어놓은 뒤 나나는 곧바로 자신이 한국 여행 가이드를 해줄 테니 일본에서는 겪어볼 수 없는 최신형 지하철을 경험해 보자고 하더군요. 실제로 일본에는 아직도 상용화되어 있는 지하철이 없어서 대부분은 버스로 이동을 하거나 먼 거리일 경우 무조건 차로 이동을 하는 것이 현실인데, 저는 한국에 지하철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후진국인 한국도 일본과 똑같이 지하철이 노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나나는 아마 한국의 지하철이 기술력에서는 전 세계 1위일 것이라며 뿌듯한 표정을 보이고는 집 바로 앞에 지하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집 바로 앞에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입구가 있을 수 있냐면서 믿을 수 없는 반응을 보였고, 저조차도 그럼 집에서 바로 나와 1분 만에 지하철을 타는 편리한 삶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이냐며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나는 한국에서의 경우 교통 편의성을 위해 거주지 주요 거점 근처 대부분에는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역이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지도를 보여줬고, 실제로 눈앞에 보이던 수십 개의 지하철역은 서울 도심 곳곳에 퍼져 있었는데요. 일본에서조차 교통 인프라가 너무 낙후되어 있고 치안이 좋지 않아 위험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지하철만 탄다면 도시 전체 그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한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저렴한 지하철 비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된 도시 수준을 느끼게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하철이라는 것 자체가 대도시를 제외하면 역과 떨어져 멀리 있는 경우가 많아서 마트라도 한번 가려고 하면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이동해야 되거나 버스를 타더라도 모든 짐을 들고 버스에 타야 돼서 너무나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마트들조차 지하철과 가깝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모든 생활이 반경 1km 내에서 해결되는 것 같은 편리함을 보이고 있었죠. 한국에 오기 전에는 다소 불편하고 가난한 나라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실제로 겪은 한국은 제가 경험했던 나라들 중 최고로 안전하고 교통의 편리함도 좋아서 관광하기엔 너무나 최적의 나라였습니다. 그 후 나나의 뒤를 따라 처음 들어가게 된 한국의 지하철은 입구에서부터 저를 압도되게 만들었는데요. 일본에서도 지하철을 경험했던 적은 있었지만 한국은 일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지하철 규모를 가지고 있었고, 내부 스테이션 통로에서부터 일본보다 훨씬 쾌적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마치 호텔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지하철 내부에 있던 긴급구 호용품이었는데요.
나탈리는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지하철 승객 그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한국의 지하철 스테이션 대부분에는 이러한 구호물품들이 간격을 두고 꽤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고, 저는 이러한 시스템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소화 관련 장비나 방독면들이 너무나 비싸서 실제 일본의 소방대원들조차도 예산이 부족해서 비상소화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놀랍게도 한국은 지하철 내부에 이런 비상소화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너무 놀라서 나나에게 한국은 혹시 돈이 남아도는 나라냐면서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나나는 한국의 지하철이 종합점수 1위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며 지하철을 편리한 이용에서 뿐만 아니라 안전이나 시스템에서도 다른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여고생팀이 일본을 방문했었을 당시 지하철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도 다급히 신고는 했지만 일본의 소방대원들이 오는 시간에는 무려 2시간 이상이 걸렸고, 지하철 내부에 있던 비상소화기를 일본인 노숙자들이 훔쳐가 버리는 사태가 발생해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한국은 이러한 문제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선진국의 나라였죠. 또한 지하철의 긴급 물품들을 누군가가 훔쳐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한국인들의 높은 선진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파악할 수 있었고, 왜 나나가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로 단체 여행을 가야 된다고 주장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저와 여고생 친구들은 나나의 가이드대로 지하철 티켓을 구매한 뒤 지하철에 올라탈 수 있었고, 그 내부에서마저 쾌적한 한국 지하철의 모습에 완전히 넋이 나가고 말았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평범한 지하철 탑승이 지하철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일본에서 태어난 저에게는 너무나 편리한 신세계였고, 지하철이 있다면 차도 필요 없을 정도의 편안함이 느껴졌죠. 약 30분 동안 지하철을 탄 뒤 나나는 저희에게 다음 역에서 내린 뒤 서울의 길거리를 걸어보자고 했고, 저와 친구들은 드디어 서울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밖으로 나오니 곧바로 서울의 도심과 연결되는 인프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리했고, 한국의 길거리는 늦은 시간이었지만 불빛도 밝고 사람들도 많아서 일본에서처럼 위험한 밤거리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더니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우산도 없던 상태였기에 저와 여고생 친구들은 그만 비를 피하지 못해 완전히 옷이 젖어버리고 말았고, 그칠 줄 모르는 폭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았어요. 더욱 심각했던 것은 시차 적응의 실패 때문인지 한 친구가 몸을 떨며 감기에 걸린 듯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저와 친구들은 나나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며 그만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나나는 갑자기 다시 지하철로 돌아가자는 말과 함께 지하철 스테이션으로 들어가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 거기서 샤워도 하고, 또 건조기에 말리자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하철에 샤워실까지 있고 따뜻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니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지만, 나나는 평소에 자신도 가끔 이용을 한다면서 빨리 따라오라고 하더군요. 나나를 따라 어딘지도 모를 지하철역 내부로 들어간 저와 친구들은 비 때문에 추위에 떨고 있었고, 그러던 중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나나의 안내를 따라 들어간 그곳에는 샤워실은 물론 일본에서는 비싸서 사용할 엄두도 못 내던 의류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있었고, 심지어 나나는 샤워실은 무료로 세탁기와 건조기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샤워를 하고 있을 때 젖은 옷을 건조기에 넣으면 된다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해 주더군요. 상식적으로 일본에서는 중산층 가정에서마저 세탁기와 건조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지하철 스테이션 내부에 이러한 편의시설이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일본 호텔보다 쾌적해 보이는 지하철의 샤워실은 이미 몇몇 한국인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순서를 기다려 들어간 지하철 샤워실 내부에는
무료 샴푸와 린스까지 제공되고 있었고, 나나의 말처럼 따뜻한 물을 바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지 버튼을 누르면 2분 정도 따뜻한 물이 지속되다가 꺼지는 절수 시스템은 공용. 시설물에서마저 낭비되는 물을 줄이는 한국인들의 아이디어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일본에서는 따뜻한 물을 쓰려면 그에 맞는 엄청난 난방 비용을 내야 되거나, 돈이 없는 가정은 물을 끓여서 샤워할 때 물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마저 편하게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또 의류 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는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감기에 걸리기 직전이던 직장 친구 마미루도 비를 맞자마자 지하철의 샤워실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니 한결 몸이 나아졌다며 편안한 표정을 보였고,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있었냐면서 편리한 지하철 편의시설에 감탄을 하더군요. 또한 처음 사용해 본 지하철의 건조기도 너무나 신기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본에서는 세탁실이라는 편의시설 자체도 대도시가 아니면 거의 보기가 힘든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평범한 지하철역 내부에 수십 개의 세탁기와 건조기가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나나는 이처럼 한국은 교통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어 그것을 이용한 편의시설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지하철의 공용 건조기 시스템이라 직원분이 자주 관리를 하는지, 저희가 건조기를 사용하던 중에도 한국인 직원분들이 오셔서 다른 건조기와 세탁기를 직접 관리를 하고 청소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만약 일본에서 이러한 지하철 건조기 시설을 설치했다면 그냥 설치만 해두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방치되거나 도심의 노숙자들이 전부 모여들어 건조기를 훔쳐가는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역시나 한국인들은 이러한 시설물을 훔쳐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지 그 누구도 지하철 건조기를 훔쳐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 1시간 정도의 재정비 후 지하철 밖으로 나와보니 이미 폭우는 맑게 그친 상태였고, 방금까지만 해도 비에 젖어 있던 옷이 쾌적해진 상태로 다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한국에서만 가능한 말도 안 되는 선진국 시스템이었죠. 그 후 약 3일 정도 한국에서의 간단한 여행을 즐기던 저와 친구들은 기존 주일의 여행에서 2주 정도 더 늘리는 휴가 계획 승인을 받았고, 남은 일주일 동안은 한국의 수영시설에서 연습을 하며 다양한 한국인들과 수영 미니 경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한국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편리해서 떠나기 싫을 정도였고, 저는 결국 일본로 돌아오던 날 공항에서 곧바로 다음 한국행 항공권을 예매하고야 말았는데요. 약 2개월 뒤 또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계획한 저는 다음 한국 여행에는 남자친구와 함께 방문해 제대로 된 한국 여행을 즐겨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나라 중 한국만큼 여행하기 좋고 살기 좋은 나라는 없었기에 아마 남자친구도 제가 처음 한국을 경험했던 것처럼 한국의 선진국 시스템에 굉장히 놀라는 반응을 보일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바뀌었어도 국제결혼은 여전히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살아온 문화가 다르다 보니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은 이해와 인내가 필요한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으로 시집온 체코 여성의 사연입니다. 국제결혼은 절대 안 된다던 어머니가 이제는 한국인 사위가 최고라며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체코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가레타입니다. 체코 브루노에서 나고 자란 저는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야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어머니의 과보 때문이었죠.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신 후 간호사 일을 하며 육아를 도맡아 하신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큰 애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기에는 너무 어리고 미숙했기에 그저 하루라도 빨리 시골 마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걸요. 어머니께서 아무리 과보가 심하다고 한들 간호사 일을 하시며
고향과 100km 이상 떨어진 프라하를 오가며 간섭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대학교에 온 이후로의 삶이 너무 만족스러워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네요. 어머니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친구들과 교류를 하며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생활은 너무 만족스러웠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친구들과 노는 것에만 한눈이 팔려 공부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못다한 자유를 만끽하는 것도 물론 좋았지만 경영학을 전공하는 저에게는 유능한 커리어우먼이 되겠다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교육자이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명석한 두뇌 덕분에 항상 좋은 점수를 유지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타고난 두뇌를 가진 것보다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더 대단하다는 것을 한 사람으로 인해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국에서 유학을 왔다는 영철이 덕분이었죠.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왔다는 영철은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인해 줄곧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받곤 했어요. 항상 낮은 점수를 받는 영철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한국인이 명석하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냐면서요. 영철에게 큰 호감이 있는 편은 아니었지만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영철에게 먼저 다가가 공부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의 진도조차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는 영철을 보며 금방 포기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런 예상과는 달리 영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더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한 영철은 얼마 뒤 수업 진도를 따라가는 것은 물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기도 했죠. 단시간에 바닥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영철의 모습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들까지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고요. 처음 영철에게 가진 감정은 동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끈기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영철 또한 마찬가지인 듯 먼저 고백을 해 오더군요. 주변에서는 살아온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만큼 깊은 관계를 맺기 힘들 거라 말을 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가족애가 강하고 꼼꼼한 영철은 늘 다정한 모습으로 늘 저를 챙겨주었거든요. 한결같이 손을 잡아주며 옆을 지켜주는 영철로 인해 저 또한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성격을 고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행복은 영철이 한국으로 돌아가며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영철을 잡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했지만 혼자만의 욕심 때문에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온 그를 잡을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결국 이렇다 할 뾰족한 수도 써보지 못하고 그를 보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영철이 떠난 뒤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나날의 연속이었죠. 수프 한 모금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그깟 한국인 때문에 힘들어하냐며 오히려 영철을 그리워하는 것을 타박하셨어요. 체코에는 작은 땅덩이인 한국에 살고 있는 지금보다 몇 배는 잘난 남자가 넘쳐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물론 어머니께서도 떠난 남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파 한 소리겠지만 마음이 속상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네요. 체코의 영철보다 잘난 남자는 많을지언정 영철만큼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그 후 저는 친구들과의 교류도 포기하고 공부에만 매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영철을 잊기 위해 시작한 공부였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쌓여갈수록 성취감을 느꼈기에 멈추지 않고 공부에 몰두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노력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의 영업팀으로 입사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라던 대로 유능한 커리어우먼이 되어 능력을 인정받고 뉴욕 본사에서 일하게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언제나 찬 바람이 불었어요.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있는 영철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절하게 바라서인지 믿을 수 없는 일이 펼쳐지더군요. 영철과 5년 만에 다시 재회한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클라이언트는 다름 아닌 영철이었던 거죠. 놀란 것은 영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업무 이야기를 끝내고 퇴근을 하자 지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붙잡았고 저희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5년 만에 다시 연인으로 돌아갔네요. 신이 주신 인연을 놓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연인이 된 지 3개월이 지나고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찾아온 새 생명 때문이었어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영철을 따라 한국으로 가겠다고 말을 꺼냈는데요. 영철은 기겁을 하며 결사 반대를 하더라고요. 한국으로 가면 그동안의 커리어가 다 망가진다면서요. 다니고 있는 회사에 얼마나 힘들게 들어갔는지 영철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영철은 계속해서 반대를 했지만 저는 한국에 가겠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물론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 되길 원하며 악착같이 노력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지고서야 깨달았거든요. 진정으로 원하던 것은 아내로서 엄마로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거라는 걸요. 이런 의사를 밝히자 눈물까지 보이며 자신과 아이를 위해 희생해 준 것이 고맙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영철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있자니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이런 멋지고 완벽한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다니, 그런 완벽한 남자의 아이를 뵙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께서도 영철을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하지만 이런 예상과는 달리 어머니는 어디 감히 한국 같은 좁은 땅덩이에 귀한 딸을 가두냐며 호통을 치시더군요. 영철은 어떻게든 어머니를 설득하고자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영철에게 모욕감을 준 것도 모자라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며 딸을 키운 것을 보상하라며 그에게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무려 1억씩이나요. 말도 안 되는 어머니의 요구에 지우와 한국에 가지 못한다면 평생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미혼모로 살겠다며 선전포고를 날렸어요. 물론 어머니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것은 옳지 않지만 어머니의 지나친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놓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다행히 이런 선전포고가 먹혔는지 어머니께서는 결혼식을 체코에서 올리는 것으로 합의를 보셨죠.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체코에서 결혼식을 올리긴 했지만 영철과 지훈의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먼 땅에서 치르는 것 때문에 영철의 가까운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지인들은 한 번뿐인 결혼식에 참석조차 못했으니까요. 한마디의 불평을 하지 않은 영철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만 해도 영철과 결혼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았는데요. 공항에서 사랑하는 며느리 마가레타라는 팻말을 들고 계신 시부모님을 뵙고서야 정말 영철과 가족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한국의 시어머니들이란 며느리들을 핫소스에 담그는 것을 서슴지 않은 무서운 여인들이라면 늘 멀리할 것을 강조하셨지만 겪어보니 알게 되더군요. 그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먼 타국에서 온 저를 그 누구보다 걱정하며 잘해주려 노력하셨어요. 향수병이 걸릴까 매 끼니마다 신혼집에 들러 체코 음식을 만들어주시며 직접 한글 공부까지 알려주셨는걸요. 시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철 또한 고된 회사 일을 끝내고 왔음에도 항상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물어보며 직접 뱃속의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요. 진심을 다해주는 영철과 시부모님으로 인해 저는 그 누구보다 빠르게 한국 생활에 적응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역시 먼 타지에서 잘 적응하는 것을 기뻐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영철과 시부모님이 얼마나 잘 대해주는지 자랑을 하자 크게 화를 내셨어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큰 전쟁을 2번이나 겪은 한국이 살기 좋을 리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모든 것이 다 아주 오래된 일이라며 해명을 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영철과 시부모님에게 어떻게 구워 삶아 졌기에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냐며 길길이 날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어머니의 오해가 깊어지던 중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정일을 한 달이나 앞둔 상황에서 양수가 터져버린 것이었죠.
이 사실을 알리자 시어머니께서는 황급히 출근한 영철에게 전화를 거셨고 시아버지께서는 구급차를 불러주셨어요. 발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신 시부모님 덕분에 저는 급박한 상황임에도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져 출산을 할 수 있었고요. 수술이 끝나고 나오자 시어머니께서는 먼 타국에서 힘겹게 아이를 낳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시더군요. 정작 고생은 외국인 며느리 때문에 애를 쓴 시어머니가 하셨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영철과 시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공항으로 갔다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핸드폰을 본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거든요. 한국같이 몰상식하고 위험한 나라에서 큰일을 당한 걸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문자를 본 순간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어머니에게 이번에야말로 진실을 알려드리겠다고요. 그런데 제가 굳이 나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병원에 들어오신 어머니께서는 이미 깜짝 놀란 듯 눈이 휘둥그레지셨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질서정연한 의료체계와 환자를 대하는 의료인들의 태도에 대해 놀란 것이었죠. 체코 간호사로 근무하시는 어머니께서는 병원의 의료체계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불리하단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예쁘고 귀한 며느리를 시집 보내준 것이 감사하다며 저희 어머니에게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화들짝 놀라며 되물으셨어요. 이 밤중에 돌아다녀도 되냐면서요. 어머니의 순수한 반응에 시어머니께서는 한국에서는 24시간 자유로이 밖을 나갈 수 있다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신 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물쭈물하시던 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자신이 한국에 대해 오해했다며 영철과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처럼 치안이 좋고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를 몰상식하고 가난한 나라 취급한 것은 큰 실수라면서요. 그러면서 어머니께서는 한국에서 지금처럼 잘 지내길 바란다며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영철에게는 한국처럼 살기 좋은 곳에 저를 데리고 와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고요. 그 후 어머니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한국으로 놀러 오실 만큼 한국을 사랑하게 되셨어요. 친척분들에게 전해 듣기로 어머니께서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고 풍요로운지와 섬세한 한국인을 사위로 두어서 얼마나 든든한지에 대해 귀가 따갑도록 자랑을 한다고 해요. 현재 저는 영철과 저를 반씩 빼닮은 딸과 함께 알콩달콩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힘써준 시부모님과 영철에게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뀌려 노력한 어머니에게도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건 오랫동안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것이랍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체코에서 한국으로 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마가레타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글에는 여러 외국인들이 댓글을 달며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저희 한국인 시어머니도 영철의 부모님과 같습니다. 그녀는 자상하고 친절하며 항상 제가 편안하게 지내도록 도와줍니다. 마가레타, 한국에 대한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제가 서울에 처음 갔을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고 도시는 밤에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와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훈의 가족이 당신의 어머니를 환영하고 반겼다는 사실이 정말 멋집니다. 한국 문화는 매우 가족 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글이었습니다. 다음 휴가는 한국을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는 이 글을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가족애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된 것 같은데요. 먼 타지에서 온 외국인 식구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는 그 어디에서도 쉽게 찾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면 여러분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낯선 땅에서 처음을 시작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의 따뜻한 정만큼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것은 없을 테니까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모든 외국인들이 하루라도 우리 한국인의 일원이 되어 밝은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사랑의 새싹을 키운 마가레타 씨의 앞날에 활짝 핀 행복만이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유명 걸그룹 뉴진스의 한지 홍보 영상. 그러나 댓글에는 엄청난 악플이 달립니다. 제지술은 중국의 것이다. 한국은 도둑질을 멈춰라. 당신들은 문화를 훔치기 전에 역사를 모르나. 제지술은 당신들이 건국한 것보다 일찍 나타났는데. 정말 웃기다. 근거 없는 악플을 본 한 프랑스 문화부 기자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갑니다. 한국의 이것에 일본은 유럽과의 계약이 우르르 파기되고 중국은 문화를 훔쳐갔다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이 조용히 이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행 티켓을 보며 흐뭇해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공영방송사 기자로 일하고 있는 도브라고 해요. 정말이지 운이 좋게도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한국과의 인연이 있어 이미 한국을 다녀온 적이 있고 거기다 한국과 프랑스 교류 프로그램으로 제가 다니는 프랑스의 고등학교에 한국 선생님이 오셔서 한국어 수업을 계속해서 배운 적도 있답니다. 보통 한 나라를 방문하면 그 나라의 수도를 찾게 되는데 저는 한국의 지방 도시를 다녔네요. 고등학교 때는 광주라는 곳이었고 몇 년 전 한국을 업무차 방문했을 때도 저는 한국의 문경과 안동이라는 곳을 갔어요. 그땐 프랑스에서 국가적으로 큰 결정을 할 때였답니다. 바로 국가 사업을 뒤흔드는 것이었죠. 프랑스는 박물관이 워낙이나 유명합니다. 유럽 문화와 예술의 정점이라고 하면 단연코 루브르 박물관일 것입니다. 소장하고 있는 예술품은 물론이거니와 건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보물 덩어리예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루브르 최대 대표작으로 뽑혀요. 그 외 명작들이 셀 수 없이 많아 작품을 한 번씩 보려면 꼬박 일주일이 걸릴 정도랍니다. 이런 세계적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예술품의 복원 사업인데요. 제가 문화부 기자로 일하면서 복원 사업에 실패해서 몇 천억 가치의 작품이 버려지는 것도 봤고 프랑스 정부에서 문화재 복원을 국가 사업으로 분류해서 수천억의 예산을 쏟아붓는 일도 매해 일어나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미술품도 탄생된 이후부터 사람처럼 노화의 길을 걷는다고 할까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작품이 전시되더라도 몇백 년이 지나면 시름시름 앓게 됐거든요.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미술작품의 복원입니다. 복원은 작품과 유물이 지닌 가치를 되돌리는 일이고 유럽 문화의 심장이 하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특히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작품에 사용하는 종이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프랑스를 발칵 뒤집는 일이 생겼었잖아요. 그건 바로 복원 사업에 사용되었던 일본의 종이가 부적합한 판정을 받았다는 거였죠. 복원 사업에 사용되는 종이는 으깨고 지식여서 낡은 조각상과 가구, 도자기 그림 및 액자에 생긴 구멍이나 흠집을 메우고 복원하는데 그 종이에 어떠한 화학 성분이나 유료가 섞이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동안 루브르는 일본의 화지를 써왔어요. 사실 프랑스뿐만 아니고 유럽의 대부분 박물관에서 일본의 화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자기들이 만든 화지는 순 천연 성분이고 뛰어난 경구성을 자랑한다며 오래전부터 전 세계 박물관이나 문화재 보수 시장에 관심을 갖고 투자와 홍보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본 화지에 화학 성분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노후화 테스트에서도 한국의 한지와 비교했을 때도 테스트 4일이 지난 후 일본의 화지의 변형과 노후화가 시작되었는데 한국의 한지는 이런 현상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때마침 한국의 한 연구사가 한국 한지에 관한 논문을 전 세계에 이슈화시켰고, 이후 루브르 박물관 복원사들이 한국을 몇 차례 방문하면서 지금은 한지로 복원 사업을 하고 있답니다. 이 일로 한국에서도 한지를 홍보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의 유명 걸그룹인 뉴진스가 한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한지를 만들어보는 체험을 하면서 홍보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 한지에 밀린 일본의 네티즌이 발칵 뒤집힐 줄 알았는데 되려 뜬금포. 중국 네티즌들이 악플 세례를 퍼붓기 시작하는 거 있죠. 제지술은 중국의 것이라며 한국은 도둑질을 멈춰라고 하는 둥. 당신들은 문화를 훔치기 전에 역사를 몰랐느냐? 제지술은 당신들이 건국한 것보다 일찍 나타났는데 정말 웃기다는 등 난리도 아닌 거예요. 홍보 영상에는 한국이 제지술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전통제조법으로 만든 것이 한국에선 한지, 일본에서는 화지, 중국에선 선지인 것뿐인데 중국 네티즌들은 뭐에 화가 난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요. 한지 홍보를 했다고 제지술을 끌고 오는 거며 항공사를 홍보하며 비행기를 발명한 미국의 라이트 형제를 끌고 오는 것이며 스마트폰 광고를 한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건 미국이니까. 광고하지 말란 뜻과 같은 거 아닌가요? 제가 갑자기 흥분을 했는데요. 여하튼 이런 일들로 인해 한국의 문화에 많은 것이 조명되었고 우리 방송국에서는 문화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으로 문화학습을 보내는 선진 견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한국을 방문하는 해였고 문화부 내부에서는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한국으로 갈 것인지는 회사 내부 인터뷰를 통해 엄격하게 선발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이 유리할 건 뻔한 일이라 저는 자신이 있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고등 시절 한국에서의 짧은 유학 경험도 있었고 프랑스에 돌아왔을 때도 한국어 수업을 계속해 왔었으니까요. 1차로 지원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한국의 광주라는 도시와 제가 다녔던 프랑스 몽펠리에의 고등학교와 예체능 문화체험 수업 교류를 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원 신청서를 썼습니다. 예상대로 1차 합격자로 선정되어 인터뷰를 바로 보게 되었죠. 심사단은 루브르 박물관 복원연구소에서 온 분도 계셨어요. 그중 한 분이 저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쓴 지원서가 인상적이라며 한국 선생님은 어땠는지를 물어보셨어요. 저는 문화부 기자이기 때문에 그런 감성적인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해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몰랐어요. 당연히 한국박물관 문화의 현황이라던가 앞서가는 특이점 같은 것을 물을 줄 알았거든요.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진솔하게 대답하는 것 외엔 달리 방도가 없어서 그 당시 한국인 김영옥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렸고 선생님과 헤어진 마지막 날 함께 나누었던 편지를 묶어 책으로 발간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거짓말처럼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선생님은 항상 수업 5분 전에 먼저 들어오셔서 아이들의 기분을 살피셨고 수업이 끝나도 질문을 계속 받으신 분이라고 했죠. 정말 그러셨으니까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열정이 남달랐던 선생님은 교사라는 직업이 참 잘 어울리셨고 동시에 학생들을 집중시키고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엄정함을 견지하면서 압도적인 카리스마도 보이셨습니다. 고등부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6개월간 한국의 학교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 프랑스 고등학생이 머물던 한국 가정환경에도 꼼꼼하게 신경 써주셨습니다. 부모님과 잠시 떨어져 한국에서 지낼 프랑스 고교생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방문 학생의 채식 여부, 알레르기 반려동물에 대한 태도, 종교 건강을 일일이 파악해서 홈스테이를 할 가정을 찾아주셨고 홈스테이를 신청한 가정과 학생의 학부모에게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이 무사히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어떤 프랑스 선생님도 김영옥 선생님만큼의 열정을 보이지 못하셨죠. 이 기간 동안 저를 포함한 프랑스 학생들의 세상을 보는 안목은 전보다 넓어졌고 진로를 선택할 때도 영향을 끼쳤답니다.
그때 받았던 충분한 사랑으로 저를 포함한 같은 반 학생들이 아직도 선생님의 SNS에 안부를 묻고 있고, 제자 중 몇몇은 유네스코 파리본부에서 근무를 할 만큼 훌륭한 제자도 있다며 저는 선생님의 SNS 계정을 면접관에게 보여드렸죠. 저희 솔직담백한 경험은 면접관들의 심금을 울렸나 봐요. 당연히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었고 저의 한국에 관한 지식을 높이 평가해줘서 전체 일정 중 원하는 이틀은 제가 원하는 곳을 취재하거나 공부하고 올 수 있는 프리타임까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되니 감회가 정말 남달랐습니다. 처음엔 일행 전체와 함께 문경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한지를 만드는 곳을 견학을 했는데요. 문화재를 설명해 주시는 불어가 능숙한 한국인 가이드 선생님께서 한지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제가 아는 한지는 세계적인 제품이지만 한국에서 한지라고 하면 보통 시골에서 전통 혼례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앞둔 신랑 신부를 보기 위해 짓궂은 동네. 총각들이 야심한 시각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숭숭 내던 창호 문풍지를 떠올린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예술품의 위상과 달리 첫날 밤 한지 하사는 정말 너무 웃겨 배꼽을 잡았네요. 다음날 저는 이틀간의 프리타임 동안 문경 옆에 안동이라는 곳을 여행했는데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오거나 큰 도로를 지날 때마다 아주 큰 기와집이 육교처럼 세웠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적은 것이었고 안동은 한국의 전통문화가 아주 번성한 곳이래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불리는 멋진 도시였던 거죠. 시장에 들러서 안동에서 유명하다는 안동 찜닭도 맛보았습니다. 안동 찜닭을 보는 순간 프랑스의 코코백 요리와 너무 닮아 보였어요. 맛을 보니 프랑스에서는 레드와인을 넣었는데 한국에선 간장과 마늘 양념을 넣은 듯 했어요. 달짝지근한 양념에 당면과 각종 채소를 넣어 물기가 약간 있게 조리했는데 닭과 당면 채소가 어우러져 엄청 푸짐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먹고 남은 국물에 밥까지 비벼 먹으니 한국식 표현으로 밥도둑이 따로 없었다니까요. 안동이 수도권과 꽤 떨어진 시골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 볼 수 있다는 24시간 편의점뿐만 아니라 늦게까지 여는 마트도 다 있었습니다. 이미 SNS에서 한국의 야간 행보의 안전에 대해선 알고 있었지만 이런 외곽까지 발달되어 있을 줄 몰랐어요. 특히 안동의 월영교회 야경은 너무나 예뻤습니다. 전통 가옥 모양의 카페와 문보트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강은 프랑스의 샌느강 못지않은 아름다운 자태였습니다. 한국은 뭔가 발전했으면서도 곳곳에 전통이라는 보석을 숨겨놓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자신들이 보물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거나 홍보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의 한류는 한국의 현대적인 삶을 자랑하면서 K-팝, K-영화, K-방역 같은 것에 치중해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프랑스가 한국의 한지에 대한 가치를 찾아낸 걸 보면 한국의 전통적인 것도 어서 세계에 선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만 그거 너한테 사기치는 거야. 절대 클릭하지 마. 한국 여학생이 휴대폰으로 보면서 뭔가 누르려고 하자 옆에 있던 외국인 친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황한 한국 친구는 그냥 버튼을 꾹 눌러버리는데요. 외국인 친구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한국 친구를 쳐다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샤브레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동양 고고학을 연구하고 있는데 얼마 전 한국에서 열린 고고학 학회를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대학원에 한국 학생인 수정이도 있어서 수정이와 함께 한국에 왔는데요. 그녀는 간만에 고향에 와서 너무 좋아했고 저는 말로만 듣던 한국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먼저 여기 시청자님들께 말씀드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동양에서는 유럽에 대한 환상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보니 더 그렇게 느꼈어요. 한국의 TV 광고에는 유럽 여행 상품이 많이 소개되던데 광고가 물론 좋은 점만 보여준다고는 하지만
TV 속에 보이는 것처럼 유럽은 화려한 곳이 실제로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유럽 한번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서양식 건축물을 처음 보는 분이야 낯선 맛에 예뻐 보이지만 나머지 생활하는 모습은 한국보다 못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도 학회 참석 이후 프랑스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수정이가 집을 제공해준 덕분도 있지만 한국에서의 삶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편리했거든요. 수정이가 사는 곳은 서울에서 꽤 떨어진 농촌 지역이고 도시 이름이 경산이라고 했어요. 파리에서 서울까지 10시간 이상의 비행을 하고 왔다가 광명역이란 곳까지 가서 경산으로 갔습니다. 그 덕에 한국의 고속철도 KTX를 타보았죠. 프랑스 사람에겐 한국의 KTX에 남다른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KTX는 프랑스의 고속철도인 떼제베를 모델로 만들었거든요. 20년 전 한국인들이 프랑스에 와서 고속철 기술을 배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아시나요? 파리에서 리옹까지 고속선은 이미 40년이 지나서 노후화되었어요. 새로운 선로를 만들거나 개량 공사를 해야 하는데 프랑스 국영철도가 한국 철도에게 고속철도 선로 연구를 공동으로 해보자고 제안을 할 정도예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은 고속철도 기술을 수입하던 나라였는데 이제 당당한 파트너로 제안받을 만큼 발전하게 된 거죠. 프랑스는 한 가지 선로 방식을 계속 고집하여 사용해왔다면 한국은 자갈 선로를 비롯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서 경험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KTX를 타면서 이런 소식을 수정이에게 알려주니 그게 바로 청출어람이라고 뿌듯해했어요. 저도 한국의 발전 속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광명에서 경산까지는 3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조용했고 기차 안은 참으로 청결했죠. 우리는 장거리 비행으로 몸이 너무 힘들까 봐 특실 좌석으로 탔는데요. 생각보다 넓은 좌석 공간에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객실 앞에 캐리어를 둘 수 있는 공간을 그냥 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거 예약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수정이에게 물었는데요. 수정이는 그냥 자리가 비었으면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캐리어를 두는 칸에 별도로 자물쇠가 없었어요. 캐리어 부피가 크다 보니 누가 들고 가더라도 눈에 쉽게 띄겠지만 그래도 열쇠를 채우지 않은 채 둔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수정이는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다고. 유럽과는 다르다며 슬쩍 유럽 비하 발언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뭐 기분은 나쁘지만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길거리 소매치기만 하더라도 유럽은 피할 수가 없을 정도니까요. 학회는 나흘 뒤 서울에서 열리기 때문에 수정이 집에서 머무르면서 저는 경산 지역을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산 중에 하나인 팔공산 아래에 있는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무척 외진 곳이었고 게다가 너무 추웠습니다. 옷을 여러 개 챙겨 오기도 했지만 두꺼운 점퍼는 안 가져왔거든요. 한국에 겨울까지 있을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팔공산을 트레킹하면서 제가 너무 추워하니 수정이는 패딩 잠바를 사 입자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본 이곳은 마땅히 옷을 살 곳이 없었거든요. 수정이는 갑자기 핸드폰으로 쇼핑몰을 하나 보여줬어요. 제일 무난한 디자인으로 검은색 롱패딩을 보여주더니 주문할까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제 생각은 그랬어요. 인터넷 물건이 여기까지 배송되려면 며칠은 걸려야 할 테고 그렇다면 서울 학회에 가기 전에 도착할 일은 만무하다고요. 차라리 참았다가 서울에서 사 입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말이죠. 제 속도 모르고 수정이는 기모 양말도 같이 사자고 보여주는 거 있죠. 저는 수정이에게 학회 가기 전에 올 것 아니면 굳이 주문할 필요가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죠. 그런 저를 보고 수정이는 참 촌스러워하면서 또 살짝 비하 발언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이없어 하는 저에게 그녀는 웃으면서 봐봐 이거 로켓 배송이라고 지금 주문하면 내일 온다고 적혀 있잖아. 하며 휴대폰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정이는 아직도 좀 어린 것 같습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 잘 사는 프랑스에서도 저런 말도 안 되는 배송은 없거든요. 저는 사기치는 쇼핑몰에서 거래하면 안 된다고 수정이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본래 사기는 그럴듯하게 하고 지금 꼭 필요한 일에 접근하는 법이거든요. 이 쇼핑몰이 그래요. 급한 사람 심리를 이용해서 내일 배송해준다는 그럴듯하고 혹한 말을 하면서 구매하게 하죠. 그리고 감감무소식인 건 세상이 다 아는 사기 수법입니다. 수정이는 저희 근심을 본 채만 채 나는 회색으로 너는 검정색으로 패딩 주문할게 하면서 결국 주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날 트래킹이 너무 힘들었는지 저는 늦잠을 잤지 뭐예요. 부스스하게 일어나서 거실로 갔더니 수정이는 잘 잤냐고 하면서 웬 상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여기 경사는 서울에서 고속철도로도 3시간 거리인 데다가 농촌 지역인데 어제 수정이가 장난처럼 주문했던 패딩이 거실에 떡하니 도착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로켓으로 배송하는 거냐고 수정이에게 물을 정도였어요. 수정이는 여기는 지역마다 큰 물류창고가 있어서 그곳에서 물건을 갖다 주는 거라. 한국에서는 로켓 배송이 되는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새벽 3시 반에 문 앞에 택배 상자를 두고 간 사진을 주문자 번호로 보낸 걸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세상에나 귀신도 이렇게는 못할 거요. 제가 앞서 유럽에 대한 환상을 깨시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택배하면 다른 집으로 배송되는 물건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살면서 한 번도 택배를 마음 놓고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늘 오프라인 매장을 이용합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프랑스 택배는 진짜 엉망입니다. 한 번은 프랑스의 유명한 택배사인 크로노포스트 택배를 이용하는데 기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10분 후에 도착한다면서요. 보통은 기사님이 도착한다고 전화를 주시면 문 앞까지 갖다 주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저는 택배 기사님께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코로나 이후 접촉을 최대한 피해야 하니 1층 엘리베이터 앞에 두었다면서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죠. 아니 누가 가져가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거기에 놔뒀냐고 화를 냈지만 기사님은 되려 저보고 1층 앞까지 왜 안 나왔냐며 큰 소리를 치셨죠. 기가 차고 분노가 치밀었지만 화내는 남자가 무섭기도 해서 그냥 전화를 끊었고 얼른 엘리베이터로 갔는데 이미 택배 상자는 사라진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같은 건물에 있는 세대마다 방문해서 택배 상자를 본 것이 없냐며 확인했고 다행히 5층 이웃이 모르는 물건이 있어 1층 현관 창고에 두었다고 해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정이는 로켓 배송과 같은 한국의 첨단 시스템 속에 살다가 프랑스로 유학 오면서 다시 30년 전으로 사는 것 같다며 프랑스에 사는 것이 진짜 힘들었다고 했어요. 거기다 수정이 말로는 한국은 문서도 이길 특급으로 등기우편이라는 것이 있어서 중요한 문서는 하루 만에 올 수 있고 휴대폰으로 발송 도착 여부도 알려주는 것은 물론 등기번호로 실시간으로 나의 우편물이 어디까지 왔는지 조회도 가능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신 주소를 전화로 변경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프랑스에 살면서 우체국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사람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알림은 오직 우편물로만 합니다. 한국이라면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 또는 메일 알림으로 알려주는 대부분의 소식들이 프랑스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부 아날로그식으로 우편으로 모든 안내를 받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런 택배 시스템에 불만이 없나 궁금하시죠? 태어나서 지금껏 원래 그런 나라에 살아서 저는 다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불만이 생기는데 비교 대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벌써 한국 생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프랑스 돌아가면 바로 답답해질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학회 참석을 위해 서울로 갔습니다. 그 전에 KTX를 타본 경험이 있는지라 고속버스를 이용하고 싶었어요. 수정이는 좋은 생각이라며 인근 대구 버스터미널로 가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저는 버스가 연착될까 봐 불안해서 수정이에게 학회가 개최되는 전날 미리 서울로 가서 하룻밤 묵고 가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이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버스는 시간에 맞게 출발할 것이고 예정 시간대로 도착할 거라면서요. 저는 슬슬 불안해지더라고요. 프랑스 고속버스만 봐도 연착이 자주 되고 느리거든요. 당일치기 약속에 고속버스를 타서 애를 먹기 일쑤입니다. 어쩔 땐 1시간이나 늦게 버스가 도착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기다리다 지쳐서 버스표를 취소했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 취소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못은 늦게 도착한 버스에게 있는데 취소도 못한다는 말이 안 되는 현실이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다 운이 좋아 환불을 해준다고 해도 자동으로 환불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이메일을 보낸다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죠.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일이 있어 고속버스를 이용한다면 안전하게 하루 전날 도착하게 일정을 잡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말 이곳은 미래에서 온 도시 같아요. 제가 연착이 걱정되어 수정이에게 미리 터미널로 가 있자고 하니 수정이는 안 그래도 되지만 불안해하니 터미널에 가서 기다리자고 했어요. 그래서 30분 먼저 나왔는데 고속버스는 거짓말같이 제 시간에 딱 도착하는 것 아니겠어요. 역시 한국은 제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중간중간 다른 지역을 터미널에 정차하긴 했지만 모든 시간은 정확했고 안전을 위해 일정 시간 운행 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었다 출발하는데도 승객들은 전부 기사님이 요청한 시간 안에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서울 부근에 가까워지면서 고속도로가 막혔는데 한국은 버스만 다닐 수 있게 버스길 정차선까지 두었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는 신속하게 갈 수 있게 두고 승용차는 버스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자연스레 유도했더라고요. 진짜 똑똑한 국민들입니다. 저의 한국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중간에 유럽이 생각보다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는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프랑스도 꽤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둘 중 하나 고르라면 저는 한국에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프랑스인 샤브레 씨의 한국 체험기였는데요. 우리에게 이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빠른 배송 시스템과 대중교통의 정확한 시간은 확실히 외국인 시선에서는 놀라운 경험인가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